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70살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잔고가 30만 원입니다. 다음 달 국민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20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검사를 하면 또 얼마를 내야 하지? 약값은?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결국 당신은 병원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냥 집에 가서 파스나 붙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존엄이라는 걸요. 돈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이며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는 걸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이 내년에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5년 후에 당신은요? 10년 후에는요?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노후의 민낯을 들여다볼 겁니다.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하지만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그 현실을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무서워질까요? 20대, 30대 때는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면 되었습니다. 체력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근을 해도 괜찮았고,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 뛰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되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첫째, 체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5시간만 일해도 다음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가 체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60대가 할 수 있는 일 대부분은 육체 노동입니다. 경비, 청소, 배달, 주차 관리. 모두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움직여야 하는 일들입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둘째, 기회가 사라집니다. 20대, 30대 때는 면접 기회라도 많이 주었습니다. 젊고 패기 있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이력서를 내도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55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시도했을 때 4개월 동안 10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는 단 3번뿐이었습니다. 면접장에 가면 면접관들이 이력서를 보다가 생년월일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 많은 베테랑이 아니라 낡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셋째, 인맥마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정보도 교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 정보도 얻고 사업 기회도 생기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은퇴하면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바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부담이 됩니다. 경조사비도 큰 부담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6만 원, 10만 원씩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외로워집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체력, 기회, 인맥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줄어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이 생각입니다. 50대 초반에는 생각합니다.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그동안 모으면 되지. 50대 후반에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잖아. 집도 있고. 어떻게든 되겠지. 60대 초반에는 생각합니다. 건강만 하면 돼. 아프지만 않으면 일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선택의 폭이 극도로 좁아집니다. 70세가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 진작에 준비할걸? 50대 때, 아니 40대 때부터 준비할걸?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돈 이야기를 피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뭔가 초라해 보이고 품위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에 돈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되나 싶은 거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 이야기를 회피하는 게 품위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게 진짜 품위입니다. 실제로 병원비 압박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병들입니다. 한 달 약값만 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기검진, 물리치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까지 더하면 한 달 병원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기본입니다. 국민연금이 50만 원 나온다고 해봅시다. 병원비로 30만 원 쓰면 20만 원 남습니다. 여기서 월세가 30만 원이면 적자입니다.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는 어떻게 내나요? 밥은 어떻게 먹나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조사비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에 5만 원, 친척 장례식에 10만 원, 지인 돌잔치에 3만 원. 한 달에 두세 번만 경조사가 있어도 20만 원이 나갑니다. 안 가면 됩니까? 그러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계속 나가자니 통장이 비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정말 가혹합니다. 마이너스. 이제 본격적으로 돈 없는 노후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듣기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니 적어도 우리 중 일부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첫째, 건강권이 박탈됩니다. 아까 병원 앞에서 돌아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습니다. 약간 아플 때는 그냥 쉬면 낫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조금 더 아파지면 며칠만 버티자 합니다. 정말 심각해질 때까지 병원을 미룹니다. 그러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비도 몇 배로 늘어납니다. 입원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몇백만 원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가다가 결국 더 큰 돈이 드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돈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대출을 받거나 치료를 포기합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대요. 한 개에 100만 원. 8개를 해야 한다니까 8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죽 먹고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치아가 없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째, 관계가 단절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좀 바빠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두 번, 세 번 거절하다 보면 상대방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하나둘 떠나갑니다. 특히 경제적 차이가 크면 더 어렵습니다. 친구는 여행 이야기를 하고 맛집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고립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TV가 유일한 친구가 됩니다. 밖에 나가도 할 게 없습니다. 도서관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셋째, 자존감이 붕괴됩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돈이 없으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트에 갑니다. 장을 봅니다. 하나하나 가격표를 확인합니다. 2,000원짜리 두부와 1,500원짜리 두부를 비교합니다. 500원을 아끼기 위해 조금 멀리 있는 할인마트를 갑니다. 버스를 탑니다. 경로 우대로 무료입니다.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습니다. 경조사에 갑니다. 부조금 봉투를 넣습니다. 3만원. 다른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씩 넣는데 나는 3만원밖에 못 넣습니다. 왠지 초라합니다. 밥 먹고 빨리 나옵니다. 자식을 만납니다. 손주를 봅니다. 용돈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면서 머리만 쓰다듬습니다. 손주는 금방 시들해집니다. 할아버지보다 장난감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짐이구나. 빨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은 선택을 빼앗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살 곳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동네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밥도 가장 싼 걸 먹습니다. 살 곳도 가장 싼 곳을 찾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사라지면 존엄도 사라집니다. 인간의 존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때 존엄이 지켜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강요될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 존엄은 무너집니다. 돈 없는 노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선택할 수 없고 존엄이 무너지는 삶. 이게 바로 일상이 된 지옥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바꾸었지만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박영수 씨 72세입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60세까지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할 때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10년은 버티겠지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도 48만 원씩 나왔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낭비한 것도 아닙니다. 63세 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입원 비용, 수술비, 재활치료비 1년 동안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축해둔 돈의 절반이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67세 때는 본인이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달 약값이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5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작은 돈도 계속 나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48만 원에서 병원비 15만 원, 공과금 15만 원 빼면 18만 원 남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고 옷을 사고 경조사비를 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축한 돈을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만 쓰려고 했는데 조금씩 더 쓰게 됩니다. 1년에 400만 원, 500만 원씩 통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박 씨는 지금 어떻게 살까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아침은 거릅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 급식을 먹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라면이나 김치로 때웁니다. 옷은 6년째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 옷을 살 돈이 없습니다. 신발도 낡았지만 참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팁니다. 방이 춥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아내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데 비용이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집에서 박 씨가 돌봅니다. 72세 노인이 거동 불편한 아내를 돌보는 겁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다음은 김순자 씨 68세입니다. 김 씨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딸은 공무원입니다. 김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30만 원 나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삽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손주들 생일에 용돈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서 연락이 부담스럽습니다. 명절에도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안 갑니다. 몸이 안 좋아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돈을 보내줬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게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창피한 줄 몰랐어요.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제일 싫어요. 그 후로 김 씨는 아들에게 절대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파도 참고 필요한 게 있어도 참습니다.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라고 하면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다고 둘러댑니다. 명절에도 올해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몸이 괜찮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기 싫은 겁니다. 김 씨는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TV를 보고 복지관에 가서 시간을 때우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잡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호 씨 74세입니다. 이 씨는 평생 자영업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았습니다. 65세까지 식당을 했습니다. 더 이상 체력이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 해서 없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주차장 관리,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폐지를 줍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워서 팝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법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쳐서 50만 원으로 삽니다. 이 씨는 고시원에 삽니다.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입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 저녁은 컵라면입니다. 한 달 식비가 10만 원 정도 듭니다. 옷은 구호단체에서 받습니다. 신발도 헌신발을 얻어 신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됐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사회에선 이미 끝난 사람 같았어요. 폐지를 주우면서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냄새가 나나 봅니다. 씻고 싶어도 고시원 샤워실이 불편해서 이틀에 한 번씩밖에 못 씻습니다.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옆자리에 안 앉습니다. 그게 제일 서럽습니다. 이 씨는 하루에 15시간씩 폐지를 춥습니다. 74세 노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닙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일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굶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느끼시나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정도가 빈곤선 이하에서 삽니다. 절반입니다. 2명 중 1명입니다. 여러분도 그 절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병이 큰 병이 됩니다. 당뇨가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합니다. 라면, 김치, 값싼 음식으로 때웁니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병에 걸립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헬스장 갈 돈이 없습니다. 등산을 가려고 해도 버스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면 다음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건강이 나쁘면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몸이 아파서 외출을 못합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또 건강이 나쁘면 대화 소재가 없습니다. 만나면 아픈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안 좋아서. 듣는 사람도 지겹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밥값, 커피값, 경조사비. 모든 게 부담입니다. 결국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전화도 안 오고 약속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건강도 나쁘고 사람들과도 단절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자책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심하면 자해나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실제로 노인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모든 걸 포기합니다. 어차피 나는 안 돼, 뭘 해도 소용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건강 관리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새로운 시도도 안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자기 포기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아무리 작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대로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의 실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이 되어 가난하면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을 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젊은 직원들이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안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요. 그게 수치스럽습니다. 구호 물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 옷, 생필품을 받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싶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용돈을 못 줄 때, 빈손으로 집에 갈 때,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이런 수치심이 반복되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젊을 때 더 열심히 일할 걸, 내가 돈을 더 모을 걸, 내가 계획을 잘 세울 걸.
물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 빈곤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의료비, 부족한 연금.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서 부모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이 적고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부모를 모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결국 노인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를 탓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구조가 바뀌길 기다리다가는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미 늦었어. 지금 준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20대, 30대부터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복리 효과도 크고 선택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10년, 20년 후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돈을 만드는 겁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대신 작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드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지금 나가는 돈을 쭉 적어보세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하나하나 다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꾸면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만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는 해지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신문 구독. 쓰지도 않으면서 매달 돈만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험도 정리하세요. 중복된 보험,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5만 원으로 줄이면 1년에 60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고정 지출을 줄이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은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일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체력이 괜찮으면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보조 같은 일을 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되면 좀 더 가벼운 일을 찾으세요. 도서관 사서 보조, 박물관 안내, 학교 급식 보조. 체력 부담이 적고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버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세요. 평생 회계를 했다면 작은 가게 장부 정리를 도와주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반찬 가게를 작게 해보세요. 글을 잘 쓴다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해보세요. 중요한 건 체력을 안 쓰는 수입원을 고민하는 겁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육체 노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력을 덜 쓰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임대 수입, 저작권 수입, 온라인 수입, 뭐든 좋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체력 안 쓰고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 관계 자존감 순서로 무너진다고요. 그러니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병원 정기 검진 받으세요. 비용이 들어도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운동하세요. 돈 안 드는 운동을 하세요. 걷기, 맨손 체조, 스트레칭.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식사 관리하세요. 값 비싼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라면만 먹지 말고 채소도 먹고 단백질도 챙기세요. 넷째, 관계를 유지하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싼 밥을 사지 못해도 산책을 함께하고 집에서 차를 마시고 전화통화를 하세요. 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친구를 사귀세요. 관계가 있으면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외로움도 덜합니다. 다섯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10억 원 모으기 같은 큰 목표는 오히려 독입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감만 듭니다. 대신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이번 달에 10만 원 저축하기, 3개월 동안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친구 한 명씩 연락하기. 이런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부 지원을 활용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국가가 마련한 제도니까 당당하게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는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이런 지원을 받으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일곱째, 소비 패턴을 바꾸세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필요한 건 사고 원하는 건 참으세요. 충동 구매를 하지 마세요.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들고 가세요. 카트를 끌면 불필요한 걸 많이 삽니다. 할인할 때 사세요. 계절이 지난 옷은 반값에 팝니다. 식료품도 저녁 시간에 할인합니다. 중고 거래를 활용하세요. 책, 가전제품, 가구. 중고로 사면 훨씬 저렴합니다. 이렇게 소비를 조절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은 아낍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 지출 줄이기로 20만 원, 작은 일로 50만 원 벌기, 정부 지원으로 10만 원, 소비 줄이기로 1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9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800만 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10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돈과 나이, 그리고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요. 돈은 방패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돈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고 누군가는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 금액을 아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월세나 관리비가 얼마인가요? 식비는? 병원비는? 통신비, 공과금은? 경조사비는? 다 더해 보세요. 그게 당신에게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확보할 방법을 찾으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저축 1.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그 금액을 만드세요. 그 금액만 확보되면 일단 생존은 됩니다. 최소한의 안정은 확보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여유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1억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한 달에 150만 원만 확보하면 되라고 생각하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엄은 돈의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돈이 적어도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다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존중받습니다. 돈이 적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떳떳하게 살면 존엄은 지켜집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남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굴고 비윤리적으로 살면 존엄은 무너집니다. 결국 존엄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돈은 그걸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멈추세요.
나이가 들면 비교가 고통을 만듭니다. 저 친구는 아파트가 2채인데 나는 월세방이야.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사는데 내 자식들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신 아래를 봐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집이 작아도 월세방이라도 비 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이 가벼워집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심 금액은 얼마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세요. 구체적인 숫자로요. 한 달에 100만 원인가요? 15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인가요? 그 금액을 정하고 그걸 확보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세요. 조금씩 꾸준히요.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존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일상이 어떻게 지옥이 되는지 듣기 괴로우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나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의 지옥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외면한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지금 나중에 생각하지 뭐라고 미루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편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아,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아,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구나.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고정 지출 줄이기, 작은 수입원 만들기, 건강 챙기기, 관계 유지하기, 정부 지원 받기. 하나씩만 해도 1년 후엔 달라집니다. 5년 후엔 확실히 달라집니다. 10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통장을 확인하세요. 한 달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줄일 수 있는 고정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일은 주민센터에 가세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는지 상담 받으세요. 이번 주에는 건강검진 예약을 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잘 지내? 하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관계, 마음가짐 모두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삶이 공허합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세요. 돈도 준비하고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로 고민하는 사람이 당신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장년층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친구들과 노후 이야기를 나누세요. 정보를 교환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가족과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노후 문제는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좋은 노후 준비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함께 준비해봅시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불편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모두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작년 봄, 같은 날 두 분이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은 67세 남성분이셨고 다른 한 분은 84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17살이나 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7세 되시는 분이 훨씬 더 늙어 보이셨던 겁니다. 67세 남성분은 진료실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시는데 손에 힘이 없으셨어요. 겨우 문을 여시고 들어오실 때는 허리가 구부정하셨고 걸음걸이도 매우 느렸습니다. 반면에 84세 되시는 여성분은 어땠을까요? 문을 시원하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은 경쾌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8만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5가지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3개만 보여도 90세까지 살 확률이 74%입니다. 그리고 5개 모두 보이면 100세까지 살 확률이 89%나 됩니다. 10명 중 9명이 100세까지 사신다는 뜻이죠. 반대로 이 신호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67세 남성분처럼 주민등록증 나이보다 몸이 20년이나 더 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혈관 나이를 검사해 봤더니 92세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손주들 결혼식에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발견한 5가지 생명 신호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각 신호마다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과학적 근거, 그리고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 신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보시겠어요? 거기에 병뚜껑이 있는 음료수나 조미료가 있으실 겁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단 한 번에 힘들이지 않고 열리시나요? 만약 힘들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매우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생명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세 이순자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분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셨어요. 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김치병을 못 여세요. 병뚜껑도 못 따시고요. 전에는 혼자 다 하셨는데.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제 손을 한번 꽉 잡아보시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악력계로 재봤습니다. 16kg. 70대 여성 평균이 22kg인데 훨씬 낮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숨이 자주 차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계단만 올라도 헉헉대요.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보이셨던 한 환자분이 6개월 뒤 낙상사고로 돌아가셨던 일말입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분명 조기 신호가 있었을 텐데. 그날 이후 저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학 논문을 찾아 읽었고 장수하시는 분들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나기의 힘, 바로 악력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였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17개국 14만 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악력이 5kg 떨어질 때마다 사망 위험이 16%씩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악력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수명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나기의 힘은 단순히 손의 근육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근육량, 심장의 힘, 폐의 기능, 심지어 뇌의 건강까지 모두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표입니다.
손에 힘이 있다는 건 온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순자 할머니께 저는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3개월만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매일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냉장고 문을 여시고 병뚜껑이 있는 걸 찾아보세요. 간장병이든 참기름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걸 열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안 열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계속 돌려보세요. 양손을 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시도하는 겁니다. 둘째, 시장 가실 때 장바구니를 준비하세요. 가벼운 물건부터 시작합니다. 양손에 하나씩 들고 30초만 서 계세요. 무겁다면 15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5초씩 늘려가세요. 셋째, 빨래할 때 수건을 짜보세요. 물기를 완전히 짜내려고 노력하는 그 동작이 손과 팔의 모든 근육을 깨웁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시작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병뚜껑이 전혀 열리지 않았답니다. 2주째가 되니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4주째에는 힘을 주면 열렸습니다. 그리고 8주가 지났을 때 할머니는 한 번에 병뚜껑을 여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깨가 펴지고 보폭이 넓어졌습니다. 악력을 다시 재봤습니다. 24kg, 8kg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내려간 겁니다. 고혈압 약을 3알 드시던 것을 2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시장 가는 게 즐거워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힘세졌다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아귀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하면 단순히 손만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쓰면 팔 근육이 움직이고 팔 근육이 움직이면 어깨와 등 근육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심장을 자극합니다. 심장이 더 열심히 뛰게 되고 폐도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3개월간 악력 운동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심폐 기능이 23%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만 훈련했는데 심장과 폐가 좋아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기 전에요. 냉장고로 가세요. 김치 뚜껑, 고추장 뚜껑, 참기름병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양손으로 잡고 열어보세요. 한 번에 안 열리면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세요. 이걸 매일 하시는 겁니다. 1주일, 2주일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설거지할 때 수건을 꽉 짜보세요. 물기가 한 방울도 안 나올 때까지 짜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저녁에 TV 보실 때는 작은 공 하나를 준비하세요. 테니스 공이나 고무공이면 됩니다. 그걸 한 손에 쥐고 꾹꾹 눌러보세요. 한 손에 50번씩, 양손 합쳐서 100번만 하시면 됩니다. TV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3가지를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에 힘이 생기고 팔이 튼튼해지고 어깨가 펴지고 심장이 강해지고 폐가 건강해집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신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5가지 신호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신호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옷 입으실 때 벽이나 침대를 잡지 않고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으실 수 있나요? 휘청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계실 수 있나요? 만약 자신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명 신호는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를 처음 뵌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해 병원에 오셨어요. 아들분이 부축하고 계셨죠.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세요. 집에서도 벽을 짚고 다니세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서 계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가 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3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5초도 버티지 못하셨어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이내 사망률이 84%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30초 이상 서는 사람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52%나 낮았습니다. 왜 균형 감각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건 우리 뇌의 소뇌라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약해지면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노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낙상입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후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30%나 됩니다. 10명 중 3명입니다. 그만큼 낙상은 무섭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께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균형 감각을 되찾아 봅시다. 매일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아침에 양치하실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처음엔 벽을 가볍게 잡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시도하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는 벽을 한 손가락만 대고 2주일 뒤에는 벽에서 한 뼘 떨어져서 3주일 뒤에는 완전히 떨어져서 해보세요. 둘째, 옷 입으실 때 의식적으로 한 발로 서서 입어보세요. 바지도 한 발로 서서 입고 양말도 한 발로 서서 신어보세요. 처음엔 침대에 앉아서 하시다가 점점 서서 하는 겁니다. 셋째, TV 보실 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 반복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엄청나게 사용하거든요. 이 근육들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벽을 꼭 잡고 5초도 못 서셨답니다. 그런데 2주째가 되니 벽을 가볍게 대고 10초를 버티셨어요. 4주째에는 벽 없이 15초를 서셨고요. 8주가 지났을 때는 30초를 거뜬히 서셨습니다. 6개월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혼자서 부축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할아버지, 지팡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필요 없어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버스도 타고 시장도 가요. 할아버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균형 운동을 했는데 당뇨가 좋아졌을까요? 비밀은 엉덩이 근육에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근육이 튼튼하면 척추를 보호하고 무릎을 지켜주고 낙상을 예방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발생률이 67%나 낮았습니다. 거의 3분의 2로 줄어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에 넣으세요. 세수하고 양치하실 때 한 발로 서는 겁니다. 오른발로 30초, 왼발로 30초. 처음엔 벽 옆에서 하시고 익숙해지면 벽에서 떨어져서 하세요. 매일 아침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옷 입으실 때는 앉지 마세요. 서서 입는 겁니다. 특히 바지와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서 해보세요. 처음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안정적으로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의자 운동을 하세요. 식사 후나 TV 볼 때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만 하세요. 손은 가슴에 모으고 엉덩이 힘으로만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정말 힘듭니다. 5번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럼 5번만 하시고 다음날 6번,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이 3가지를 3개월만 하시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고 걸음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3가지 신호가 남았습니다. 특히 3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심장과 폐의 건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3번째 생명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길을 걸으실 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깜빡이기 시작하면 뛰지 않고도 건너갈 수 있나요? 같이 걷던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나요? 10m를 12초 안에 걸을 수 있나요? 세 번째 생명 신호는 바로 걸음 속도입니다. 78세 박영희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친구들이랑 산책하는데 제가 제일 느려요. 횡단보도 건너는 게 무서워요. 저는 할머니의 걸음 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10m를 걷는데 18초가 걸렸습니다. 초속 0.55m. 정상 속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5만 명을 1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5년이나 길었습니다. 15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보행 속도가 초속 0.8m 이하로 떨어지면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초속 0.8m가 뭘까요? 10m를 12초 안에 걷는 속도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보행 속도를 6번째 생체 신호로 지정했습니다. 체온, 맥박, 혈압, 호흡, 통증에 이어 6번째로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겁니다. 그만큼 걸음 속도가 우리 건강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왜 걸음 속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빨리 걷는다는 건 심장이 튼튼하고 폐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걸을 때 우리 몸에 600개가 넘는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 근육들이 움직이려면 심장이 피를 빠르게 보내야 하고 폐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박영희 할머니께 저는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걸음 속도를 높여봅시다. 매일 3가지만 하세요. 첫째,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걸으세요. 처음엔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코스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재보세요. 오늘 20분 걸렸다면 다음 주에는 19분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둘째, 집에서 시장까지,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익숙한 거리를 걸을 때 평소보다 조금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뛰는 게 아닙니다. 보폭을 조금 넓히고 팔을 크게 흔들고 속도를 조금만 높이는 겁니다. 셋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의식적으로 빠르게 걸어보세요.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빠른 걸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할머니는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공원 한 바퀴에 25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2주째에 23분, 4주째에 20분으로 줄었어요. 8주가 지나자 17분 만에 돌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택시가 아닌 버스를 타고 오신 겁니다. 선생님, 이제 버스 타는 게 안 무서워요. 내릴 때도 천천히 내릴 수 있어요. 걸음 속도를 다시 재봤습니다. 10m를 10초 만에 걸으셨어요. 초속 1m. 완벽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혈압약을 3알에서 1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폐활량도 25%나 증가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친구들이 저보고 젊어졌대요. 같이 걷는데 제가 제일 빨라요. 걸음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강해집니다. 매일 빠르게 걷는 건 심장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고 내보내면서 폐가 튼튼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피가 흐릅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았습니다. 걸음이 빠르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을 하세요.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빠르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빠르게 걷는 겁니다. 속도를 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느낌으로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빠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이나 은행 갈 때 평소보다 5분 일찍 출발하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세요. 급하게 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걷는 겁니다. 이게 심장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저녁 식사 후 집 앞을 10분만 걸으세요.
소화도 되고 걸음 연습도 됩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중간에 5분 정도는 속도를 높여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며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3개월만 하시면 걸음 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폐가 건강해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뇌도 맑아집니다. 박영희 할머니처럼 친구들보다 빠르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신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네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생명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손으로 발끝을 만질 수 있나요? 발톱을 깎을 때 숨 안 차고 편하게 깎을 수 있나요? 어깨를 돌릴 때 뻐근하거나 아프신가요? 네 번째 생명 신호는 바로 몸의 유연성입니다. 80세 정만수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전혀 못 숙이셨어요. 선생님, 발톱을 깎으려면 아내가 깎아줘야 해요. 혼자는 못해요. 신발 끈도 못 묶어요. 유연성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테스트였는데 발끝에서 무려 35c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관 검사를 했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 나이가 95세였습니다. 일본 동맥경화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몸이 뻣뻣한 사람과 혈관이 딱딱한 사람의 상관관계가 0.87이었습니다. 거의 1대1 대응입니다. 몸이 뻣뻣하면 혈관도 딱딱하고 몸이 유연하면 혈관도 부드럽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과 혈관은 함께 있습니다. 근육 사이사이로 혈관이 지나갑니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 그 사이의 혈관도 같이 눌려서 딱딱해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부드럽고 유연하면 혈관도 탄력이 생깁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딱딱한 혈관은 쉽게 막히고 막히면 심장이나 뇌에 피가 안 가고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정만수 할아버지께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봅시다. 매일 세 가지만 하세요. 첫째,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누운 채로 팔을 쭉 뻗고 다리를 쭉 펴세요. 고양이처럼 기지개 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앉아서 다리를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발끝을 만지려고 노력하세요. 안 되면 무릎이라도 만지세요. 둘째, 저녁에 TV 볼 때 바닥에 앉으세요.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양쪽으로 몸을 천천히 숙이세요. 왼쪽으로 10초, 오른쪽으로 10초, 가운데로 10초.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어깨 돌리기를 하세요.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천천히 크게 돌리세요. 어깨 근육이 풀리면 목과 등 근육도 같이 풀립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첫 달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답니다. 여전히 발끝은 멀었고요. 그런데 2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까지 거리가 30cm, 25cm로 줄었어요. 6개월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진료실에서 허리를 숙여 발끝을 만지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발톱도 혼자 깎아요. 신발끈도 혼자 묶어요. 혈관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혈관 나이가 80세로 내려갔습니다. 15년이나 젊어진 겁니다. 동맥경화도 많이 개선됐고요. 할아버지, 요즘 가슴 답답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전에는 가끔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 괜찮아요. 계단도 편하게 올라가요. 스트레칭이 혈관을 어떻게 바꿀까요? 근육을 늘리면 그 안의 혈관도 같이 늘어납니다. 혈관이 늘어나면 탄력이 생기고 혈액이 잘 흐르고 막힌 곳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하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 매일 30분씩 스트레칭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탄력도가 32%나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작 30분의 스트레칭이 혈관을 3분의 1이나 젊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누운 채로 팔과 다리를 쭉 펴고 기지개를 켜세요. 그리고 일어나 앉아서 다리를 펴고 발끝 쪽으로 상체를 숙이세요. 처음엔 10cm만 가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가는 겁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목과 어깨를 풀어주세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고 어깨를 크게 돌리세요. 각 동작을 10번씩만 하면 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저녁에는 TV 보면서 앉아서 스트레칭 하세요. 다리를 펴고 앉아서 좌우로 몸을 숙이고 다리를 벌리고 가운데로 숙이고 이렇게 10분만 하세요. 드라마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3개월만 하시면 몸이 놀랍도록 유연해집니다. 그러면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줄어듭니다. 정만수 할아버지처럼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가 앞의 4가지 신호를 모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생명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몇 살로 보이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내 마음은 몇 살이지? 주민등록증에는 75세라고 적혀 있지만 마음은 55세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내 몸은 이미 85세 같다고 느끼시나요? 5번째 생명 신호는 바로 마음의 나이입니다. 87세 최순덕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걸어 들어오셨어요. 87세인데 지팡이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주민등록증에는 87이라고 적혀 있지만요. 저는 제가 60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60대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악력 테스트 완벽, 균형 테스트 완벽, 걸음 속도 테스트 완벽, 유연성 테스트 완벽. 5가지 모두 통과하셨어요. 혈관 나이를 재봤더니 70세였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순덕아, 넌 아직 젊어. 오늘도 힘내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정말 몸이 따라와요. 런던 대학교에서 10만 명을 20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망률 차이가 41%였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인데 스스로를 65세라고 믿는 사람과 85세라고 믿는 사람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41%나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10명 중 4명은 마음먹기에 따라 더 오래 사는 겁니다. 더 놀라운 연구도 있습니다. 네이처라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텔로미어를 조사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 끝에 있는 보호캡 같은 겁니다. 이게 길면 세포가 오래 살고 짧으면 빨리 죽습니다. 놀라운 건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실제로 길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젊으면 세포도 진짜로 젊어진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 우리가 믿는 대로 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젊어라고 믿으면 뇌가 그래, 우리는 젊으니까 활발하게 움직여야 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몸이 실제로 젊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늙었어라고 믿으면 뇌가 그래, 우리는 늙었으니까 쉬어야 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실제로 늙는 겁니다. 최순덕 할머니께 비결을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 자신한테 말해요. 순덕아,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 증손주 얼굴 봐야지. 100세까지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앞에서 배운 4가지를 실천해요. 병뚜껑 따고 한 발로 서고 빨리 걷고 스트레칭하고. 이게 제 비결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만난 수만 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구나. 마음이 젊었다는 것. 미국 예일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듦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평균 7.5년을 더 살았습니다. 고작 생각 하나 차이로 7년 반을 더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아직 젊어. 나는 건강해. 나는 할 수 있어. 크게 소리 내서 말하세요. 귓속말이 아니라 또렷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그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둘째, 나이를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75세라면 나는 65세의 마음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80세라면 나는 70세의 몸으로 살 거야 라고 믿으세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세요. 셋째,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를 매일 실천하세요. 병뚜껑 따기, 한 발로 서기, 빨리 걷기, 스트레칭하기. 이걸 하면서 나는 젊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말하세요. 넷째,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젊은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도 배우고 유튜브도 보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세요. 뇌가 자극을 받으면 젊어집니다. 다섯째, 미래를 계획하세요. 나는 90세에 여행 갈 거야. 100세에 증손주 결혼식 볼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미래가 있으면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젊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젊어지면 몸도 따라서 젊어집니다. 최순덕 할머니처럼 80대인데 70대의 혈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 발견한 5가지 생명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나기의 힘. 매일 병뚜껑 따기, 장바구니 들기, 수건 짜기를 하세요. 손에 힘이 생기면 심장과 폐와 근육이 모두 강해집니다. 둘째, 균형 잡기. 매일 한 발로 서기, 서서 옷 입기, 의자 운동하기를 하세요. 균형이 좋아지면 뇌가 건강해지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빨리 걷기. 매일 공원 걷기, 평소보다 빠르게 걷기, 횡단보도 빨리 건너기를 하세요. 걸음이 빨라지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수명이 늘어납니다. 넷째, 몸 유연하게 하기. 매일 아침 스트레칭, 저녁 바닥 앉아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를 하세요. 몸이 유연해지면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심근경색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마음 젊게 유지하기. 매일 거울 보고 나는 젊다고 말하고 실제 나이보다 젊게 생각하고 4가지를 실천하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마음이 젊어지면 세포까지 진짜로 젊어집니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하셔도 90세까지 살 확률이 74%입니다. 5가지 모두 하시면 100세까지 살 확률이 89%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3개월 만에 악력이 8kg 증가했고 고혈압 약을 줄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고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4개월 만에 걸음 속도가 2배 빨라졌고 폐활량이 25% 증가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5년 젊어졌습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87세에 5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냉장고로 가세요. 병뚜껑을 돌려보세요. 양치하실 때 한 발로 서보세요. 아침 산책하실 때 평소보다 빠르게 걸어보세요. TV 보실 때 스트레칭 하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젊어라고 외쳐보세요. 첫 주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병뚜껑이 안 열릴 수 있고 한 발로 5초도 못 설 수 있고 빨리 걷기 힘들 수 있고 스트레칭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2주째가 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한 달 뒤에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3개월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젊어지셨네요 라고 말할 겁니다. 6개월 뒤에는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1년 뒤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건 꿈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손주들 결혼식에 허리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 증손주를 안아주는 모습, 100세 생일 잔치에서 케이크 초를 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5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하나씩 체크하세요. 병뚜껑 땄나? 체크. 한 발로 섰나? 체크. 빨리 걸었나? 체크. 스트레칭 했나? 체크. 거울 보고 나는 젊어라고 말했나? 체크. 이렇게 매일 5개의 체크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달력을 보세요. 체크 표시가 가득할 겁니다. 그 체크 표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친구와 함께 하세요. 이웃과 함께 하세요. 같이 하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병뚜껑 땄어? 응, 땄어. 너는? 나도. 이렇게 서로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함께하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90세의 손주들과 여행 가는 모습, 100세 생일에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모습, 그 행복한 미래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시고 냉장고로 가세요. 병뚜껑을 돌려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생일에 제가 축하 인사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해주시겠습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열어보세요. 통장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게 뛰시나요? 편안하게 느려지시나요? 아니면 불안하게 빨라지시나요? 방금 여러분이 느낀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통장 속 숫자와 마음의 평화는 정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노후 재무 상담을 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항상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할 때 주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친구들과 식사 약속을 잡을 때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습니까? 이 3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집이 몇 억이든 상관없이 통장에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67세 되시는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는 전세 살면서도 매달 여행 다니는데 저는 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병원비가 무서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이, 재산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팔기 전까지는 그저 잠자는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오늘 당장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실제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내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숫자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라면 250만 원입니다. 에이, 그 정도까지야?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계산해 보시죠. 한 달에 필요한 돈을 차근차근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비입니다. 하루 3끼를 먹으려면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듭니다. 시장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고등어 한 마리가 10,000원이 넘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은 나옵니다. 여름과 겨울엔 더 나오고요. 통신비, 휴대폰 요금에 인터넷 비용 합치면 6만 원에서 8만 원 나옵니다. 교통비, 버스비, 택시비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비, 병원 다니시면서 약값, 검사비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입니다. 큰 병이라도 생기면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갑니다. 여기에 경조사비, 용돈, 미용비, 생필품비까지 합하면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150만 원이 최소입니다. 부부라면 250만 원이고요. 자, 이제 무서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5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학이 발전해서 요즘은 85세까지는 기본으로 사십니다. 20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한 달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부부라면 한 달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6억이라니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 하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6억 원은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할 총액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6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연금이 매달 들어옵니다. 집도 있습니다. 이자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6억 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통장에 현금으로 얼마가 있느냐입니다. 왜 현금이 중요할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최순희 할머니는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십니다. 재산만 보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늙어서 이렇게 되다니.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세로 사십니다. 집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협심증으로 쓰러지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다 해주세요. 필요한 치료 다 받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집값의 차이가 아닙니다. 통장 잔액의 차이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자유롭고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이 노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재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금액일까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 의료비 대응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때 실손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MRI 한 번 찍으면 20만 원, 내시경 한 번이면 15만 원입니다. 둘째, 주거 환경 유지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300만 원, 화장실 누수 공사하면 200만 원, 도배 장판하면 500만 원입니다.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셋째,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의 급한 사정, 손주 교육비 지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는 언제든 생깁니다. 경조사비로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아직 괜찮아, 나는 준비되어 있어 하는 안도감. 이것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5천만 원이 통장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 먹을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하면 망설임 없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생일이면 선물을 사주면서 기쁩니다. 반대로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친구 만나자는 전화가 오면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거짓말합니다. 손주 생일에 용돈 봉투를 준비하면서 10,000원을 넣을까, 20,000원을 넣을까 고민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현금 자산의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금 받으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연금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아십니까? 개인 기준으로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고작 70만 원이요? 맞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꼬박꼬박 낸 분들도 대부분 한 달에 100만 원 초반을 받습니다. 200만 원 넘게 받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다고 해도 합쳐서 평균 140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 250만 원을 기억하시죠? 11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한 달에 110만 원 모자라면 1년이면 1,320만 원, 10년이면 1억 3,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을 직장 생활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연금이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첫 달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멍해지셨습니다. 84만 원. 이게 다야?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내고, 통신비 7만 원 내고, 의료비 20만 원 내고 나니 37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식비로 쓰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40년을 일했는데 고작 이거냐? 나라가 나를 배신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연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중한 수입입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 있잖아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5만 원입니다. 부부는 합쳐서 5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안심하셨나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 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뭘까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예금,